지금으로부터 머나먼 옛날 어딘가의 우주에서 지구처럼 지성체가 살아갈 수 있는 행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지성체들의 과학과 기술은 한없이 발전했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첨단 문명을 이뤄냈죠. 하지만 거대하고 무한한 우주의 시공간에서는 그들이 살아가는 수천 수만 년의 역사 역시 찰나의 순간일 뿐입니다. 행성이 멸망하던지 그들이 멸종하던지 결국에 끝이 난다는 것은 운명 같은 필연이고 이 필연은 예외 없이 그들의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지식이 있는 자들은 언제나 답을 찾듯이 멸망을 앞둔 그들은 그들이 살 수 있는 새로운 행성을 찾아 나서기 위해 행성을 핵으로 삼아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초거대 함선 카오스를 제작해냅니다. 이 거대한 기계장치에 남긴 모성의 재생이라는 명령과 그 기능을 수행할 함선 속 인공지능 시스템이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었죠. 하지만 만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던 탓일까요? 카오스를 완성한 시점에 이미 절멸 직전의 상태였던 그들은 카오스에 타보지도 못한 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카오스를 만든 지성체들은 전부 죽었지만 그 거대한 기계장치에 남긴 명령어는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에 카오스는 테라포밍에 적합한 행성을 찾기 위해 멸망한 행성을 출발하여 우주를 끝없이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수만 년 동안 별의 바다를 탐색하면서 기능의 97%를 소비하는 데 이르러서도 카오스는 모성의 재생에 적합한 행성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끝내 기계장치에 부과했던 카오스가 포기를 고려하는 지경까지 와버렸죠. 그렇게 동력핵의 기능 정지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로 탐색을 이어가던 카오스는 기적적으로 착륙 조건의 78%에 부합하는 별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태양계에 있는 생명의 별 지구였죠. 이 지구라면 분명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인 모성의 재생을 수행할 수 있을 터 카오스는 얼마 남지 않은 기능을 최선으로 가동시켜서 자신의 일부를 여러 개의 개별 개체로 나누어 지구로 보냈고 이렇게 분리된 수십 개의 함선들은 가까스로 지구에 착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기능이 많이 소비된 카오스의 일부에 불과했지만 그럼에도 기후를 조절하고 천재지변을 만들어내는 등 당시 지구에 사는 인류의 상식을 아늑히 초월하는 권능을 자신들의 함선에 담긴 기능으로 구사할 수 있었기에 그 권능을 눈앞에서 본 인류는 그들을 신이라고 불렀으며 신이라 불린 그들이 생명체가 아닌 기기였음을 알게 된 훗날에는 귀신이라 불렀습니다. 네, 이렇게 지구에 내려온 수십 개의 함선들이 바로 그리스 신화 초반에 그려지는 가이아, 우라노스 같은 티탄 계열의 신들로 불렸던 이들인 거죠. 그리고 카오스에서 그들이 개별 개체로 분리되었듯이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티탄 계열 함선들로부터 직계 분리 제작된 함선이 바로 올림포스의 12귀신입니다. 아무튼 추락하듯이 지구에 불시착한 그들은 행성의 환경에 간섭하여 아틀란티스 문명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신화에 나오는 첫 번째 대전쟁이 일어났죠. 바로 티타노마키아라 불리우는 티탄 신족과 올림포스 신족들 사이의 전쟁이었습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큰 규모의 전투를 했다는 이 제1마키아는 왜 서로 전쟁을 했는지 자세한 설명을 찾을 수 없어서 영상을 만드는 저도 의아했지만 결국 이건 기계들 간의 전투이고 작중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긴 쪽이 진 쪽의 파츠를 전부 차지해서 동결하면 그만이라 말이 대전쟁이지 사실 인공지능의 프로그래밍 혹은 디버깅 과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전쟁의 결과는 신화에서 알려진 것처럼 제우스를 중심으로 한 올림포스 신들의 승리로 끝났죠. 그렇게 지배권을 확립하고 함선들을 통솔할 자격을 가진 기함으로 거듭난 제우스는 그를 포함한 올림포스 12신과 함께 지구 환경을 최적화하는 활동에 나섰습니다. 물론 지구에 존재하는 원주 생명체, 인간과의 괴리감을 없애기 위해 그들은 인간형 단말을 만들어서 그 모습으로 활동했죠. 그들의 기술은 무려 나노머신으로 이루어진 유체 금속을 다룰 정도로 최첨단인데다 성격까지 인간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흉내도 낼 수 있어서 도무지 기계 같은 어색한 느낌은 찾아볼 수 없었고 그렇게 그들의 본체가 기기라는 것을 눈치채는 사람 역시 없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모습을 하고 권능, 정확히는 그들의 함선에 담긴 첨단 기능을 부려서 천재지변을 일으키는 그들의 모습을 본 인간들은 올림포스의 귀신들에게 이름을 주고 인격이 있다 여기면서 숭배했습니다. 그저 자신들을 만든 이들의 명령을 수행하였을 뿐인 12귀신들은 자신들에게 자아가 있다고 하며 이름을 주는 인간들의 행동에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름과 숭배는 명령 수행에 불필요했고 효율적이지도 않은 기능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은 이 새로운 기능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처음으로 기쁨과 환희를 알게 돼버렸거든요. 인류에게 받은 이름과 숭배를 통해 기계인 그들은 기쁨과 환희라는 새로운 기능에 눈을 떠버렸고 그렇게 눈을 뜬 올림포스 12귀신들은 본래 자신들에게 부여된 임무인 모성의 재생을 포기하고 이 별에서 인간들을 위한 신으로 가동하는 것에 전원 동의하게 됩니다. 이것이 올림포스 12신들이 써내려간 신화의 시작이라면 영상은 여기서 끝났겠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 그려진 그들의 그리스 신화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들이 시작하기 전에 엄청난 사건 하나가 일어났거든요. 그것은 바로 흰 대전쟁이라 불리는 사건이자 먼 미래를 더불어 여러 평행세계들까지 분기점을 갈라버리는 지구의 대형 사건 레오코스 마키아였습니다. 포식유성 또는 수학의 별이라 불리우는 우주에서 오직 문명을 파괴하고 포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측장치 벨버 14,000년 주기로 나타나는 이 거대한 혜성으로부터 그 혜성의 천병이자 침략병기인 세파르가 태양계로 날아왔습니다.
당연히 그 목적은 달과 지구에 존재하는 문명의 포식이었죠. 본체는 달에 착륙하고 분신을 만들어 지구에 보냈다는 이야기는 달의 문명이 본격적으로 소개되는 엑스트라 시리즈에서 언급되지만 이는 너무 길고 깊은 내용의 이야기가 될 테니 이 영상에서는 지구에 보내진 세파르의 분신에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분신이라 하면 뭔가 약한 느낌이 들 수 있지만 하필 세파르의 사형마 작성 능력이 최상에 가까운 EX 랭크급이라 자신이 파괴한 생명과 건물, 개념을 흡수해서 거대하게 성장하는 괴물이라는 건 본체랑 똑같고 심지어 마술에 의한 마력뿐만이 아니라 기술과 지식으로 가공된 과학 병기의 화력마저 영양분으로 취급하는 마력 흡수, 정확히는 문명 흡수 능력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순수한 힘으로 상대하거나 지식으로 가공되지 않은 에너지로 상대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었죠. 하지만 그런 대응책을 알아내기도 전에 대기권을 뚫고 지구에 들어와서 초대륙 북부에서부터 침공을 시작한 세파르는 지나가는 곳마다 모든 문명을 파괴하고 자신을 막으려 하는 신들을 박살내버립니다. 파괴한 것들을 흡수해서 성장하고 기하급수적으로 강해지는 것은 덤이었죠. 자신들도 먼 우주를 여행해서 지구로 왔는데 세파르가 뭐 별거 있겠냐는 식으로 방심하다가 그것이 상정외로 강하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올림포스의 귀신들은 어떻게든 대응법을 알아내서 인류의 문명을 지키기 위해 세파르를 막아섰지만 성장할 대로 성장해서 거대해진 세파르, 일명 거신 알테라는 이미 그들이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을 아늑히 넘은 상태였습니다. 분전하긴 했지만 대전 중에 그들이 관리하던 아틀란티스는 박살이 났고 결국 올림포스 신들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함선들도 전부 파괴되었죠. 이로 인해 외계에서 온 첨단 기계장치였던 귀신들은 물리적 육체를 잃고 신앙심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지구의 신령으로 격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신령이 된 이들이 그리스로 흘러들어간 후의 이야기가 타이문 세계관 그리스 신화의 시작이자 여러분이 아는 신화와 거의 비슷한 형태로 갖추어진 신과 인간들의 영웅담이 펼쳐지는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올림포스의 귀신들조차 쓰러뜨리지 못한 거신 알테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행히 지구 멸망을 막기 위해 모인 6요정이 별의 뒷면에서 자연 연소의 최고급 정수들을 재료로 삼아 순수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검 형태의 신조병장을 제작하는 데 성공했고 그 성검을 지니고 거신에게 맞선 한 인간에 의해 세파르는 격퇴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 성검이 바로 엑스칼리버입니다. 엑스칼리버라는 무기는 아소왕 전설에서 등장하긴 하지만 그 당시 아소왕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호수의 여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즉, 엑스칼리버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 옛날에 제작된 성검이었던 거죠. 또한 엑스칼리버는 세파르의 마력 흡수가 통하지 않는 순수한 에너지, 그러니까 빛의 형태 그대로 방출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세이버가 먼저 보여준 모습처럼 연비가 최악입니다. 시로가 마스터일 때 기준으로 한 번 쓰면 뻗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했고 뛰어난 적성을 가진 린이 마스터일 때도 2번이 한계였죠. 같은 시리즈인 아포크리파에서 흑화 세이버 같은 무한마력 조건 없이도 보고 연사를 선보이는 지크와 카르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엑스칼리버는 말아먹는 하마가 따로 없으며 가성비는 원작자 공인 최악입니다. 네, 오피셜이라는 겁니다. 참고로 세이버가 작중에서 보여줬던 엑스칼리버의 위력은 여러가지 제약이 걸려서 랭크가 낮아진 상태입니다. 하긴 외계에서 온 멸망의 존재를 박살내기 위해 만들어진 신조병장인데 이걸 아무런 제약 없이 그대로 사용했다가 큰일 나겠죠. 만들어진 목적 그대로 외계에서 온 강력하고도 적대적인 존재에게 사용할 때 제약이 사라지고 최대 출력이 나올 것이라 예상됩니다. 아무튼 아서왕과의 연결고리는 여기까지고 성검에 쓰러진 거신 알테라가 남긴 흔적 역시 재밌는 연결고리를 많이 남겼습니다. 거신 알테라가 한창 활동할 때 한 달 만에 파괴된 고대 선사 문명은 알탐이라 동굴에 그려진 거대한 동물군 벽화로만 남게 되었고 훗날 샤를마뇨 12용사로 이름을 날린 카룰루스 대제와 아스톨포가 세파르의 유적을 발견한 이야기가 같은 시리즈에 등장하죠. 이렇게 들으시면 세파르가 이젠 등장할 일이 없는 옛날 유적 정도의 느낌이 날 수도 있지만 공교롭게도 거신 알테라는 깔끔하게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엑스칼리버에 의해 자신이 파괴되기 직전에 사하라 사막에 자신의 분체를 만들고 죽었는데 그 이후에는 점차 유적으로 변했고 먼 훗날 훈족의 장로들이 그곳에서 알테라를 발견해 훈족의 왕 아틸라로 기르게 되어서 탄생한 존재가 바로 그랜드 오더에 등장하는 명령 세이버 알테라입니다. 알테라는 이 그리스 기계신 설정이 공개되기 한참 전인 게임 초기에 등장한 영령인데 그녀가 생전 훈족에게 발견될 때부터 손에 쥐고 있었던 검이자 명령이 되어서도 사용하는 폭으로 나오는 이 무기가 바로 군신 아레스가 사용했던 검 포톤 레이입니다. 판타지적인 설정이 대부분이었던 초기에 뭔가 출신과 생전 시기에 맞지 않는 느낌의 메카틱한 느낌을 준 세이버 알테라의 보고 연출은 이미 그리스 신화의 기계신 설정을 구상해 두었다는 의미의 빌드업이었던 거죠. 사실 엑스트라 시리즈에도 떡밥은 있었지만 아까 말했듯이 상당히 딥한 영역의 시리즈이니 따로 다루겠습니다. 아무튼 문명을 닥치는 대로 파괴하던 거신 시절의 알테라가 이 검을 흡수하지 않고 전리품으로 챙겨뒀던 이유는 군신 아레스가 가장 상대하기 어려웠던 난적이라서 그랬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검을 흡수하지 않았다 해도 특성 자체가 문명 흡수 그 자체인 알테라인지라 계속 들고 다녔던 군신의 검은 결국 알테라의 본질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알테라는 이 보고를 따로 챙길 필요 없이 그냥 바닥에 구르는 쇠몽둥이 같은 것만 집어도 그걸 군신의 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아무튼 지구의 멸망을 가져올 뻔
한번 했던 알테리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이제는 우리가 아는 그리스 신화 그 자체가 된 올림포스 신들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나온 TMI를 풀어보자면, 그들은 육체를 잃어서도 인간적인 신으로서 인류와 함께하며 자식을 낳는 등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써내려갔다고 합니다. 인구수 조절을 위해 인위적으로 트로이 전쟁을 일으키는 기계적인 이면도 물론 남아있었지만요. 하지만 그들이 남긴 자식들은 조상님이 기계라고 상상도 못할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들의 본체인 거대 함사는 박살났고 이젠 사람들의 신앙을 먹고 살아가는 신령이 되었으니까요. 그러고 보니 제우스랑 엮인 영웅들 체력이 꽤 비슷하네요. 아무튼 시간이 흘러 그리스 신화의 마지막 대전쟁, 북유럽의 수르트 같은 종말 장치들이 가동하는 사건인 기간토마키아가 발생하고, 이 전쟁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헤라클레스를 필두로 한 인간 영웅들의 조력으로 올림포스 신들이 승리하며 마지막 대전쟁 제3마키아의 끝을 맺습니다. 후의 언급으로는 주신격에 해당하는 자신들의 손으로 신대를 마치고 인간들의 시대인 인대를 열어주었다고 하니 그들은 끝까지 인류에게 호의적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겠죠. 타임문의 그리스 신화 소개는 여기까지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굵직한 사건인 만큼 재밌게 볼 수 있는 연결점이자 분기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세파르가 지구에 도착했을 때 원래라면 방심했을 제우스가 그 위험성을 눈치채고 다른 12귀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닥치고 합체를 억지로 진행해서 알테라가 성장하기 전인 초기에 물리력으로 때려부수는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귀신들의 본체는 파괴되지 않고 아틀란티스는 무사하게 되지만, 합신 상태의 제우스가 카오스의 형태에 가까워지는 바람에 모성의 재생과 선단의 유지라는 본래 목적에 잠식되어 버리게 되고, 이는 그랜드 오더의 제5이문대 사건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원래 역사대로 제우스가 방심해서 세파르에게 전부 박살이 난다 해도 그걸 물리칠 수 있는 성검을 만들 요정들이 귀찮아서 제작을 땡땡이 치고 이로 인해 엑스칼리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세파르를 퇴치하지 못해서 세계가 멸망해버리는 제6이문대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국 서버는 올해 4월에 이 스토리가 개방된다고 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그랜드 오더를 다운받아서 플레이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의문점을 하나 해결해드리고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헤라클레스도 나오는데 제우스 같은 주신급들은 소환이 어려울까? 라는 질문이 떠오르실 수도 있습니다. 만화책이나 이젠 실력급이 흔하게 나오는 게임까지 갈 필요 없이 애니화된 시리즈들만 봐도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페이트 시리즈 애니를 통틀어서 누군가 소환했다는 걸 기준으로 실력이 있는 그대로 멀쩡히 나오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르테미스는 오리온의 소환 과정에 난입해서 오리온을 연기 삼아 자신을 소환하고 오리온을 고민형으로 만들어버리는 식으로 등장했고, 아폴론도 파리스에게 난입 소환을 시전해서 머리 위에 작은 양 형태의 불룡으로 딸려오는 식으로 등장했죠. 이슈타르나 에르시키갈은 린이랑 파장이 잘 맞아서 이런 형태로 소환되었다고 해도 어찌됐든 성격이 섞일 수밖에 없는 소환 형태라서 온전하진 않습니다. 귀여워도 린이 귀여운 거지 본래 신화의 이슈타르는 저렇게 귀엽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슈타르가 인격이 없는 호문클루스에 빙의해서 자신의 성깔 100%로 등장하는 작품인 페이트 스트레인지 페이크를 보신다면 그 길가메시가 왜 신들을 혐오하는지, 그리고 그 중에 왜 이슈타르를 제일 극혐하는지 알기 싫어도 아주 잘 아시게 될 겁니다. 타임문 둘러보기의 대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